너희가 이해해야지. 할머니 성격 모르니. 진짜 이상한 것 같아. 할머니 왜 그래? 아이고, 너희한테는 안 그러시잖아. 엄마한테만 그러시지. 엄마도 한마디 해. 그러니까 내가 여행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아, 할머니가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용돈은 많이 주는데 야, 용돈이 문제야. 지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안하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안 씨는 손주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제 손으로 키운 아들보다도 더 예뻤습니다.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라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용돈도 주고 싶었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 씨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안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도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손자 손녀가 제 엄마 말만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미워할 수밖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안 씨가 아들이나 손주들에게 기대려는 게 아니라 베풀고 싶어도 그것마저 싫다는 내 자식들. 원통하고 억울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안 씨가 도대체 어떤 악한 인물이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만약 안 씨가 정말로 악역이라고 한들 손주들에게는 사랑을 주기만 했는데 말이죠. 안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둘째를 낳지 못했습니다. 안 씨의 남편도 3남매 중 외동아들이었는데 손이 귀했죠. 그래서 며느리가 처음 임신을 했을 때 아들이라고 해서 안 씨 부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남자아이래? 딱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야, 딸이라는 거야? 파란 옷 준비하라는 걸 봐서는 남자아이가 맞죠. 아들의 말에 안 씨 부부는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안 씨가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걸 많이 해먹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안 씨 집안에서 최고 귀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임신한 몸으로 무슨 설거지를 해?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래도 그래도가 어디 있어? 그냥 앉아 있으면 내가 다 할게. 뱃속에 우리 손자나 잘 봐. 안 씨의 농담 섞인 말에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설거지 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첫 손주였고 아들이 자식을 줄줄이 낳지 않는 이상은 한둘이 고작일 것이었습니다. 안 씨에게는 정말로 귀한 손주였습니다. 장군이 엄마한테 과일 보냈어. 아이 태명이 장군이었는데 남편도 무척 신경을 썼죠. 오늘 낮에 성재가 와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김이랑 김치랑 이것저것 같이 보냈으니까 걱정 말아요. 먹었는지 전화해 볼까? 뭐하러 전화해. 해 스트레스 받게. 남편이 더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뭐? 여자아이라고. 새벽에 며느리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됐는데 기쁜 것도 잠시.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가 바뀐 거 아니야? 틀림없이 남자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낳았더니 여자로 둔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안 씨도 남편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여자아이를 낳은 것이 맞겠죠. 조금 있다가 며느리와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 애기 낳느라 수고했다. 어디 이상은 없대냐? 안 씨가 가장 먼저 며느리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지친 것 같지만 멀쩡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아픈 데 없고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다. 그나저나 여자애라면서. 안 씨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웃기죠? 어머님, 아버님이 옷도 전부 남자 걸로 사주셨는데. 하지만 안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이게 아주 우스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동안 애옷이며 저고리며 모자 등등 많은 아기 용품을 사다 주었습니다. 전부 남자 아이를 위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건 그렇다 치고서라도 장손 임신했다고 남편이 정말로 며느리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습니다. 매번 반찬도 해다가 바쳤는데 그걸 전부 홀랑 받아놓고는 이제 와서 여자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망함이나 애석함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의사가 남자애라고 했던 거 맞아? 그러자 며느리가 기분 나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런 게 아니고 종종 잘못 보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딸도 어머님 손주예요. 아들만 손주가 아니고. 당돌한 며느리의 말에 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출산한 며느리에게 성별 얘기를 꺼낸 건 미안했지만 그래도 안 씨의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씨 부부가 아들을 원했던 걸 며느리도 뻔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안 씨 집에 오면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했으니 꼭 그걸 이용했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내 손주지. 갑자기 성별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놀라서 그런 거야. 아무튼간 몸조리 잘하고 곧 아버지 모시고 애기 보러 가마. 네. 어머님. 안 씨는 마음속은 복잡했지만 며느리에게는 별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히 출산했을 때 서운하게 했다가는 평생 원망을 들을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게 전화를 끊었는데도 며느리가 서운했는지 애가 태어난 지 한참이 되도록 잘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현아 보러 오세요. 장군이었던 손주는 현아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태명을 들으면 웃을 것 같다고 남편과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여자아이라고 실망했던 남편도 몇 번 손녀딸을 보더니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핏줄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안 씨 부부가 손녀를 예뻐한다는 걸 아는데도 며느리는 좀처럼 집에 초대를 하거나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렇다고 아들이 변명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운하긴 했죠. 지난번에 사돈네도 갔었다면서. 현아 데리고. 그건 친정이니까요. 친정과 시집 나누는 아들 며느리가 조금 야속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씨도 며느리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안 씨 부부가 못해준 것도 없는데 자꾸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손자가 아니라 손녀냐고 물어보아서 그런 건가 싶어서 찜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 퇴근했니? 안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마침 아들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축제 같은 걸 해서 딸기를 잔뜩 샀는데 아들네 목까지 사서 가는 김에 그냥 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퇴근했죠. 집이에요. 그래? 엄마 지금 너희 집 앞이거든. 잠깐 올라갔다가 갈게. 저희 집이요? 아들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저 지금 이미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저녁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현아 엄마도 준비하고 말고 할 거 없고 딸기 좀 주고 갈게. 현아 딸기 먹나? 네, 먹긴 먹는데. 알았어. 금방 올라갈게. 안 씨가 기분 좋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 씨 부부는 아파트 단지에다가 차를 세우고 아들네 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트렁크에 실려 있었던 딸기 중에서 2박스를 실한 것으로 골라서 들고 왔죠. 오셨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아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에 온 지 좀 됐는지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 씨 부부는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아 엄마는 어디 있어? 안방에요. 애기 재우나 보지? 현아 엄마도 잠들었나 봐요. 며느리는 나와 보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야? 아니요. 잠들었나 봐요. 잠깐 나오라고 하지. 딸기 먹으라고. 그러자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에이, 금방 갈 건데 뭘 깨워요. 난감한 기색을 보이는 아들 때문에 안 씨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밥 먹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들의 밥상을 보고는 안 씨도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랑 냄비 하나와 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면이 저녁이야? 김치도 하나 꺼내지도 않고 너무나도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는 방에서 자고 있다고 깨우는 것도 꺼려하는 걸 보니까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대단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애 보는 게 힘든 건 알겠는데 아들도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이런 음식 같지도 않은 걸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속상했습니다. 라면은 끓여주고 들어간 거야? 속상한 마음에 불퉁하게 물었더니 아들은 이렇다 할 대답이 없었습니다. 라면 먹이면서 끓여주지도 않았어? 현아 엄마 피곤해요. 아들의 한숨에 안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부모가 저 걱정하는 것도 모르고 며느리 역성 만드는 아들 때문이었죠. 못난 놈! 밥도 못 얻어먹고 살아! 남편은 안 씨보다도 화가 난 듯했습니다. 괜히 왔다 싶었습니다. 오지 않았으면 적어도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 차라리 모르고 지냈을 테니 말이죠. 애 키우는 게 벼슬이야.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바깥을 하는 사람 라면 끓여 먹게 해? 이래서 어떻게 힘내서 일을 해? 아버지. 그냥 오늘 먹은 거예요. 오늘. 말이 되냐? 집에선 라면도 지 손으로 안 끓여 먹던 놈이 얼마나 많이 해봤으면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어. 남편의 언성이 높아지자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없는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깨서 바깥에 소란을 듣고 있었거나 안 자고 있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성재 밥도 안 챙겨주고. 남편의 불호령을 들을까봐 무서워 안 씨가 먼저 며느리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현아가 좀 힘들게 해서요. 저녁을 못 차리고 들어가서 잠들었어요. 근데 어쩐 일도 연락도 없이. 딸기 주러 왔다가. 이만 가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뭐? 남편은 기가 막힌 듯이 서 있었고 안 씨도 아들의 말에 서운해졌습니다. 꼭 쫓아내는 듯해서 말이죠. 딸기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갑시다. 가요. 안 씨가 남편을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한마디 더 하려다가 말고 애기 울음소리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불편한 헛기침을 하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성재밥 좀 신경 써줘. 라면은 좀 그렇잖아. 낮에 애기 재우고 반찬 몇 가지 해두면 되는데. 네, 안 씨가 남편 안 들리게 조용조용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애 키우느라 힘들 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야 할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평소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안다고. 한때는 안 씨도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힘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면 상황은 늘 악화되었죠. 전 부칠 때는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야지. 바닥이 타잖니? 네. 이렇게요? 아이고, 앓느니 죽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재료 손질 좀 해라. 네. 현아 아빠 이것 좀 도와줘. 며느리의 말에 안 씨가 전을 뒤집다 말고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시킨 일을 왜 아들을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랬다가는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안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 말이죠. 뭐하러 성재까지 불러? 애 보고 있잖아. 아들은 부엌 일은 시킨 적이 없기에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며느리와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양이었습니다. 현아는 두면 잘 있어요. 성재 씨도 도와야 일찍 끝나죠. 남자를 뭐하러 이런 걸 시켜? 그것도 명절에. 좀 쉬게 둬. 그러자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오라고 하자 안 씨가 눈치를 줬습니다. 아버지 보신다 입모양으로 말하니까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거실과 부엌을 번갈아가며 보았습니다. 그냥 가서 현아 봐. 며느리의 중얼거림에 아들이 잠시 서 있다가 뒤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자체가 안 씨에게는 섭섭했습니다. 안 씨가 며느리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시집 왔으면 명절에 음식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씨 가족이 여럿이랑 종일 음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차례상을 간소화해서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안 씨 혼자 한 적도 있는데 며느리 일 시켰다고 쪼르르 와서 도와준다는 아들이 어처구니 없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지엄마 도와줄 생각은 왜 안 한 것인지 몰랐죠. 심기가 불편한 것을 알고는 며느리도 열심히 하는 신용은 했지만 이미 마음은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를 시킨 것을 굳이 떠넘기려고 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거 치우고 있을 테니까 그릇 좀 닦거라. 음식을 얼추 해놓고 나서 안 씨가 주변 정리를 하면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네 하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왜 그토록 거슬렸는지. 설거지 하기 싫으니? 아니요. 이거 정리하는 게 더 번거롭고 그래서 설거지 시킨 거야. 근데 한숨을 그렇게 팍 쉬어? 그게 아니고 허리가 아파서 그랬어요. 그럼 그냥 둬.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쉬어라. 허리가 아파도 안 씨가 더 아픈 것이 당연한데 며느리는 자기만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씨의 말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이 없었습니다. 어서 가보라니까. 내가 다 한다고. 안 씨가 다시 한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설거지 정도는 성재 씨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까의 일을 내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해도 안 씨는 며느리의 편을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시부모를 얼마 우습게 여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귀한 아들 설거지를 왜 시키니? 그러니까 안 씨도 말이 뾰족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설거지는 며느리가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안 씨도 굳이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지 말라고 했다가는 좋다고 다음부터 손을 뗄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날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고 전부 치우니까 아들이 처가에 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벌써 가느냐고 했지만 안 씨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을 떠나기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아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명절마다 제가 죄인 돼요. 어머니도 할머니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가버렸는데 안 씨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왜 아들이 죄인이 되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샌 며느리가 문제인 듯 했습니다. 맨 처음 봤을 때는 똑 부러져서 마음에 들었는데 차라리 조금 밍숭맹숭 하더라도 순한 며느리가 나을 것 같았습니다. 말만 하면 말대꾸에다가 시부모 눈치 주고 서방 눈치도 주는 며느리가 점점 눈밖에 벗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씨도 며느리가 그리 보고 싶지 않고 아들 며느리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오질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2살 터울로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안 씨의 남편의 마음은 눈 녹듯 녹아버렸습니다. 자주 와. 어? 애 보기 싫으면 맡기기라도 하던가. 그래. 아버지 애들 보고 싶어서 병난다. 안 씨는 손주들 때문에라도 며느리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서운하면 발길부터 끊어버리니까 손주가 보고 싶으면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도 자주 모습을 비췄습니다. 어머님, 근데 너무 현종이만 예뻐하지 말아주세요. 현아도 그런 거 다 알아요. 어느 날 며느리가 안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안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씨가 손자인 둘째만 예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씨는 맹세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첫째 손주인 손녀딸에게 더 마음이 갈 때도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몰라도 나는 아니다. 누가 더 예쁘고가 어디 있어?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님, 현종이랑 현아 차별하세요. 아직은 몰라도 좀 더 크면 분명히 현아 상처받을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뒤집어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애들은? 현종이 좀 바꿔줘. 아들과 통화 중에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혼자 있다니? 다들 어디 갔어? 현아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지금 장모님 댁에 갔거든요. 아니야, 뭐하러 전화해? 오면 연락 줘. 애들이랑 통화 좀 하게. 안 씨는 그다지 며느리와 통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동안 며느리에게 크고 작게 서운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달갑지 않아졌습니다.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안 와요. 애들 방학했잖아요. 그래서 장모님 댁에 일주일 있다가 온대요. 뭐? 왜? 그냥 놀러 간 거죠, 뭐. 그 말에 안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르면 겨우 잠깐 있다가 가고 잠은 가까운데 집에서 자면 된다고 쏙 가버리던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일주일씩이나 사돈네 머문다는 말에 당연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너는 왜 집에 있어? 저까지 가면 장모님 불편하실까봐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좀 쉬려고 그러죠. 집에서. 그럼 집에 밥이라도 먹으러 와. 라면 먹지 말고.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집에 혼자 있는 아들은 오지 않겠다고 그러고 며느리와 두 손주들은 사돈네에 있다고 하니 어쩐지 안씨 부부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맨날 바쁘다고 애들도 잘 안 데리고 오더니 바쁘긴 개뿔이 바쁜가 싶었습니다. 현아, 엄마는 일 다닐 거라면서 그러고 있어도 돼. 다니기 전까지 푹 쉬는 거죠, 뭐. 며느리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다시 취직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건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손주들이 집에 돌아오는 날 안 씨가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에 갔다 왔다면서? 안 돼. 애들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는 언제쯤 올 거야? 그런데 며느리가 왠지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님 댁이요? 그래. 애들이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는 안 해? 너도 웬만하면 친가부터 와야지. 외가부터 가는 애가 어디 있니? 아, 애들이 외할머니 댁에 가고 싶다고 해서요. 근데 사흘부터 애들 학원 가요. 그리고 저도 다음 주부터 복직하고요. 뭐?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돈네에서는 일주일씩이나 애들과 함께 머물렀으면서 친가에 데리고 올 생각은 전혀 안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안 씨가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하고 있자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가서 하루라도 자고 올게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에 안 씨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너희 그러는 거 아니야. 애들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바쁘다고 듣는 신용도 안 하더니. 방학하자마자 그렇게 쪼르르 친정에 가.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그건 다 이해해도 우리 집에선 꼴랑 하루야. 그렇게 친정만 챙기면 안 되는 거야. 애들도 똑같이 보고 싶지 않겠어? 아, 죄송해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자주 뵈니까. 자주 보긴 뭘 자주 봐. 사정사정 해야 한 번씩 얼굴 비추잖아. 저희 친정은 더 못 가요. 꼬박꼬박 한마디도 치지 않는 며느리. 그래 니 똥 굽다 하고 저화를 끊어버리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정말로 안 올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하는 수 없이 안 씨가 모시기는 척성질을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 와. 애들 재울 준비하고.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나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뭐든지 며느리 마음대로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람을 이리저리 조종하려고 드는 며느리가 참 여우는 여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씨의 아들도 꼼짝 못하겠죠. 그런데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남편도 애들이 온다니까 무척 좋아했고 안 씨도 일찍부터 일어나서 애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뭘 해야 할까 고심했습니다. 현아 엄마. 출발했어?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일찍 출발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출발하면서 전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어? 왜? 그게 현아가 좀 아픈 것 같아서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데 그래? 감기 걸려서 혹시나 옮을 수도 있고. 아, 괜찮으니까 데리고 와. 이 앞에 병원도 있잖아. 소아과. 내가 데리고 갈게. 아니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어머님 댁에는 나중에 갈게요. 아, 나중에 언제? 정말 너 지금 누구 놀리니? 뭐 돈데? 남편이 옆에서 도끼눈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신경질을 내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며 말이죠. 죄송해요. 다음에 갈게요. 허탈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갑자기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고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말이죠. 이 앞에 있는 소아과를 데려가겠다는데도 막무가내였던 며느리. 안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일 아침에 전화해서 못 오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얼마 멀지도 않은데 왔다가 병원에도 들르고 정 안 되면 데리고 가던지 해야지. 너무 빤히 보이잖아. 여기 오기 싫은 게. 그러면서 친정에는 일주일씩이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애가 아프다는데 이렇게까지 전화해서 뭐라고 하셔야겠어요? 넌 또 나만 나쁘다는 거야? 현아 바꿔봐. 그러면 얼마나 아픈가 목소리 좀 들어보게. 그런데 아들은 정말로 수상하게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빙빙 말을 돌렸습니다. 역시 현종이 엄마가 거짓말 한 거지. 오기 싫다고.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아가 싫다고 한 거예요. 뭐? 현아가. 안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현아가 친할머니 댁에 가기 싫대요. 왜? 그게 말이 되니? 현아가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꾸 화내니까. 그래서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안 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화내거나 혼낸 적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애들한테 화를 냈다는 거야? 애들한테 말고요. 애들 엄마한테요. 그 말에 안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화를 낸 적이 있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그때 전부 이유가 있었고 대부분 며느리가 원인이었으니까 말이죠. 아니, 그건 아무튼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서 현아 엄마가 어머니 마음 안 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아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안 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 욕하는 소리를 했는데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또 손녀딸까지 미워할까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봤을 때 며느리에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네가 처신을 잘해야지. 어떻게 입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싫다는 소리가 나와?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거봐라.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꾸 하니까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어. 그래 놓고는 애들이 할머니 싫다는 소리 하게 만들어? 애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그래? 구워 삼기는요. 애들 초등학생들이에요. 며느리는 억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처받은 것은 안 씨 부부였습니다. 결국 남편도 알게 되어서 며느리는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혼이 났으면 좀 달라져야 하는데 며느리는 더욱 더 안 씨 부부와 거리를 뒀죠. 그러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와는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혼자 남은 엄마를 걱정한 덕이었죠. 애들 한번 집에 들르라고 해. 그저께 현종이 생일이었잖아. 할머니가 용돈도 주고 한다고. 애들 학원 때문에 들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용돈은 붙여주시면 전할게요. 직접 주고 싶어서 그렇지. 애들이 커서 저희랑도 잘 안 있으려고 하는데 할머니 집에는 잘 안 가죠. 그렇다면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데 아들은 너무 태평했습니다. 애들 교육을 아들 내외가 망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돈을 준다고 해도 안 오는 애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안 씨의 서운함은 쌓여만 갔습니다. 며느리는 안 씨가 전화하기 전에는 전화 한 통 없었고 그런 엄마를 닮았는지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휴대폰이 있었고 그건 안 씨가 생일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씨에게 전화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칠순에 여행 가요. 뭐? 정말?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장모님 칠순에 여행 다녀왔잖아요. 어머니도 서운해 하실 거라고 현아 엄마가 같이 가자고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은 며느리 공이라고 말하는 팔불출 아들. 그 며느리가 잘도 안 씨를 데리고 여행을 가자고 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까지 싹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여행 첫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부터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방 배정을 하는데 안 씨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들이랑 같이 잘 테니까 너희 둘이서 같은 방 써. 당연히 그게 맞지. 숙소는 방 2개를 예약했는데 그중 한 방에서 며느리와 아이들이 자고 나머지 한 방에서 안 씨와 아들이 함께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손주들과 함께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씨의 말에 손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희 그냥 엄마랑 잘게요. 고등학생인 손녀는 유독 안 씨에게만 무뚝뚝했습니다. 그래도 중학생인 손자는 덜한데 손녀는 크면 클수록 며느리를 꼭 닮아갔습니다. 나도 엄마랑 잘 거야. 그래요. 어머니, 저랑 같은 방 쓰세요. 애들이랑 자면 새벽까지 핸드폰 하느라 잘 못 주무세요. 손자조차 자기 엄마랑 자겠다고 하고 아들도 말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두에게 안 씨는 서운했습니다. 안 씨의 칠순 때문에 왔으면 제 뜻에 따라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이고, 다리 아프다. 좀 쉬었다가 가자. 어머님, 조금만 더 가면 카페 있어요. 그때까지만 좀 더 걸으세요. 애들 춥대요. 아이고, 다리 아프다. 좀 쉬었다가 가자. 어머님, 조금만 더 가면 카페 있어요. 그때까지만 좀 더 걸으세요. 애들 춥대요. 아다리 아프다니까. 너는 애가 꼭 내가 하는 말에는 반대를 해. 나이 들면 10걸음 더 걷기도 힘들다고. 아이고, 알겠어요. 잠깐 앉았다 가세요. 근데 어디선가 혀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더니 손주들이 서서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낸 소린가 싶어서 봤는데 며느리는 아들과 얘기 중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때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서 부르르 떨었습니다. 겨울 오긴 오는지 날이 쌀쌀했습니다. 춥다는 걸 억지로 앉혔으니까 당장에 일어나지 못하고 5분 더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고깃집에 갔습니다. 너는 요리도 잘 못하는 애가 집게를 잡니?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기 굽느라 아들은 제대로 먹질 못했습니다.
혈기왕성한 애들이 익는 족족 주워 먹으니까 아들 입으로 서너 점 들어갔나 싶었습니다. 반면에 옆에 앉은 며느리는 참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는 여자가 구워야지. 고기 굽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아빠가 구워요. 고기. 당돌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아야, 아빠가 고기를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서 그렇지. 네, 제가 구울게요. 그럼. 당신은 먹어. 난 다 먹었어. 그럼 내가 구울게. 손자까지 나서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죽상을 하고 집게를 가져가니까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돌아가면서 고기를 굽던가 아니면 적당히 먹은 다음에 가져갔으면 손주들이 저렇게 반응하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꼭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안 씨는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서 속이 안 좋은 와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애엄마한테 소화제 있을 텐데. 얻어다 드려요? 아니야. 내가 가지러 갔다 올게. 애들 뭐고 있나 좀 보고. 여행 왔는데 손주들이랑은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같아서 약도 먹고 며느리와 잠시 자리를 바꿀 셈이었습니다. 문을 달칵하고 열었는데 안에서 며느리와 손주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가 이해해야지. 할머니 성격 모르니. 왜 그렇게 화가 많으신 거야? 아이고, 너희한테는 화 안 내시잖아. 엄마한테만 그러시지. 엄마도 한마디 해. 할머니는 왜 엄마를 그렇게 괴롭혀? 그러니까 내가 여행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 얘기했을 때 나 정말 싫었어. 아, 할머니가 좀 너무하긴 하지. 근데 용돈은 많이 주시는데. 야, 용돈이 문제야. 지금. 손주들이 도대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정말 싫었다는 말을 할까요? 무슨 얘기? 어? 어렸을 때 무슨 얘기? 어머님, 안 씨는 참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런 소리를 해? 그게 아니고요. 진정하세요. 것 봐라. 진정하세요. 지금 내가 난리치고 있다는 말이야? 아니요, 애들 어렸을 때 한동안 어머님, 아버님이랑 연락 안 하고 지냈던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야기예요.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싫다고 해. 정말이에요. 그러자 손주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러니까 안 씨 혼자만 악역이 된 것 같고 손주들이 점점 안 씨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래? 왜 할머니한테도 그래? 애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이 쫓아와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여행까지 와서 꼭 애엄마를 잡아야겠어요?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안 씨가 며느리를 잡다니요. 그런 이미지는 전부 아들과 며느리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줘도 마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 좀 괴롭히세요. 예? 그 정도 하셨으면 됐어요. 도대체 현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손주들은 예쁘고 그 손주 낳아준 며느리는 미우세요? 그건 현종이 엄마가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 이간질이나 하고. 이간질한 거 하나 없어요. 애들도 뭘 보고 컸겠어요. 다 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싫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애엄마가 어머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번 여행도 현아 엄마가 오자고 했고요. 어머니 다신 보지 말자고 했을 때도 현아 엄마가 설득했어요.
그래도 혼자 남은 어머니 안쓰럽지 않느냐고요.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이런데 모시고 오고 싶겠어요? 연락하고 지내고 싶겠냐고요. 너 지금 애들 앞에서 이 애미를. 안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손주들 앞에서 말이죠. 이러니까 안 씨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라리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찾아오지 말지 그랬냐? 애미를 이런 취급할 거면 네. 그럴 걸 그랬어요. 부모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아들의 말에 안 씨는 허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 씨가 손주들을 쳐다보자 손주들은 이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에 또 다시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예뻐했던 손주들이었는데 며느리 때문에 내 자식들이 모두 떠나가게 생겼습니다. 아들까지도 말이죠. 저런 악독한 것. 안 씨는 며느리를 향해 지씹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저 방에서 혼자 주무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잘게요. 그리고 내일 일찍 돌아가죠. 애초에 2박 3일 예정이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돌아가자는 말에 안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행이 이어질 수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안 씨도 매번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아들 내외와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나중에 따로 연락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구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안 씨를 집에 내려주고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안 씨는 한동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안 씨를 차갑게 바라보던 손자, 손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을 때 안 씨는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받을 줄 몰랐는데 손자가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현종아. 잘 있었어? 응, 할머니가 우리 현종이 용돈 주고 싶은데 주말에 할머니 집에 올래? 아니, 고민도 안 해보고 나온 말이었습니다. 안 씨가 당황스레 대꾸했습니다. 왜?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그러면 용돈 많이 필요하지. 아니야. 나 돈 있어. 그리고 할머니 집 가는 건 엄마한테 미안해. 뭐? 손자가 할머니 집에 오는데 왜 엄마한테 미안해? 할머니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손자가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엄마가 가라고 해도 안 갈래. 대신 전화는 받을게. 엄마가 좋다고 하면. 현종아, 너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할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어? 엄마 할머니 집만 갔다 오면 우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애들한테도 집착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애들 사랑하는 건 아는데 애들이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그렇게 욕 듣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좋겠어요? 그러면서 안씨 보고 어리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애엄마 괴롭히실 때는 이런 거 예상 못 하셨어요? 애들도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그만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은 이제 안씨에게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차단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대로 손주들도 날 안 보겠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남은 건 자식과 손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같이 다 등을 돌리니까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뒤 아들네는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 학교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안 씨의 집과는 거리가 상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들의 이사는 안 씨를 떨쳐놓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번 가고 싶으니까 주소 좀 알려줘. 손자와는 가끔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안 돼. 너는 전화는 받으면서 왜 할미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할머니 전화는 받으래. 할머니 혼자 사니까 외로우니까 전화는 받을게. 근데 내가 할머니 보기 싫어. 그래도 손녀보다는 손자가 안 씨를 잘 따랐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안 씨는 며느리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자의 휴대폰에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그러니까 애들 좀 보게 해줘. 말년에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니? 자식들과 이렇게 생이별 시키면 너의 마음이 편하겠니? 나중에 애들이 더 크면 엄마 원망할 수도 있다. 아무튼간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마. 하지만 며느리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해였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니까 분명히 대학에 합격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에는 손자조차 전화를 잘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점점 커가니까 무뚝뚝해져 갔고 할머니의 전화를 귀찮아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남이나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메시지 봤어? 누나, 대학 등록금 할머니가 내준다고 해.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그런데 손자가 말했습니다. 등록금 안 내줘도 된대. 그리고 나 공부해야 되니까 그만 전화해줘. 이제 손자도 고등학생이었고 손자도 내년이면 수험생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을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안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며느리의 마음이 풀릴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답답했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비참한 말년을 보내지는 않겠지만 안 씨는 그 누구보다도 초라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도 있고 며느리, 손주들까지 있지만 여느 독거노인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쓸쓸히 늙어갈 테죠. 안 씨는 후회했습니다. 분명히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전부 지나쳐버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죠. 그게 뭔데 그래? 크림빵인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빵이 다 같은 빵이지. 그나저나 빵이 왜 이렇게 비싸? 3,000원이나 해. 김밥보다 비싸네.
그런 건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옆에 3,000원짜리 냅두고 왜 4,000원짜리를 사는 거야, 당신은?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 비싸지. 옥수수 싸 터진 거 조금 넣고 1,000원을 더 받아. 여보, 당신은 왜 꼭 비싼 걸 사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1,000원이 땅 파면 나와? 3,000원도 비싼데 꼭 4,000원, 5,000원짜리를 고르지. 애들 좋아하는 게 옥수수 크림빵이니까 그렇죠. 아, 그 옆에 거 사? 아니면 그냥 가고. 아무튼간 돈 쓰는 귀신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조영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조 씨는 빵 쪼가리 하나에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습니다. 몇천 원짜리 먹고 싶은 빵 하나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조 씨는 그랬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임에도 남편은 조 씨가 돈을 쓰는 걸 무척 싫어했습니다. 없이 살아서 돈 쓸 줄 모른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바깥에서는 잘만 쓰면서 꼭 가족들에게만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도 용돈 한 번 시원하게 받아본 적이 없었죠. 조 씨도 그만큼 남편 뒷바라지했으면 이제는 좀 쓰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사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그렇게는 살았으면 했습니다. 번 돈을 전부 싸질머지고 죽을 것이 아니면 말이죠.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했습니다. 사치스럽게 펑펑 쓰다가 패가망신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랐죠. 조 씨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두 딸은 모두 직장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집에서 나가서 딸들만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둘이 같이 살면 돈 얼마 안 든다니까요. 월세도 반씩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보증금은? 땅 파면 나오냐? 남편은 딸들이 나가서 사는 걸 반대했습니다. 보증금이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큰딸의 직장이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였고 둘째 딸은 1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직장이 4, 50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쯤에 집을 구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애들 힘들어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내요? 해도 뜨기 전에 일어나서 남들 자는 시간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늘 녹초가 되어 있었는데 일하는 것보다 이동하는 시간이 더 힘들다는 딸들이었죠. 근데 조 씨의 말을 듣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보증금 낼 돈으로 저금하면 이자라도 나오지. 그리고 사기도 많고 말이야. 나가서 살면 식비도 많이 들고. 그런 건 애들 돈으로 하는 거죠. 돈 버는데 그러면 보증금도 지네 돈으로 하라고 해. 그러면 나도 안 말려. 조 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큰 돈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남편은 따로 살 딸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돈 때문에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도 용돈 달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던 아빠였으니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돈도 안 주셔도 돼요. 나가서 살게요. 그런 남편을 딸들도 지긋지긋해 했습니다. 조 씨라도 보증금을 빌려주고 싶었지만 남편의 알게 되는 날엔 온 집안이 뒤집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걱정이었죠. 엄마, 걱정 마. 요즘 청년 대출 그런 거 엄청 많어. 100% 대출해주는 것도 있고 어머, 정말?
딸들이 이미 많이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딸들은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돈 달라고 하질 않으니 남편은 그런 딸들을 전혀 붙잡지 않았죠. 입이 2개 줄어서 다행이네. 남편이 우편으로 온 카드 사용 내역서를 정독하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돈에 이렇게 예민한데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느냐?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적에 힘들게 산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조 씨와 결혼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경제 사정이 확 폈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 돼서 돈은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3, 4천만 원은 꾸준히 들어오는 일이었죠. 워낙에 없이 살아서 아끼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가족에게 말이죠. 나 거래처 사람들이랑 공치고 올게. 그래요? 그럼 나 혼자 밥 먹어야겠네. 요리하기 귀찮은데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까? 아, 당신은 집에서 돈 쓸 궁리밖에 안 하지?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뭘. 몇 천 원 우습게 보지 마. 남편의 말에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무척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모르지만 비쌀 게 뻔한 골프옷, 어깨에 맨 가방. 물론 사업 때문에 깔끔하게 입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바깥에 가면 친구를 만나도 밥값 20만 원, 30만 원은 우습게 결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짜장면 8천 원에 이런 얘기를 듣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 보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된 데에는 조 씨 덕도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맞벌이를 했고 사업이 잘 된 뒤로도 종종 돕기도 하고 아이들 양육이나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꼭 저런 한마디 한마디가 돈은 벌 줄 모르면서 쓸 줄만 아는 빈대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빈정이 상하곤 했습니다. 짜장면 시켜 먹지 말고 차라리 짜파게티 하나 사다가 끓여 먹어. 입맛 없으면 밥에 물이라도 말아 먹던가. 남편은 외출을 하면서도 끝까지 한마디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기분 나빠서라도 꼭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땐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10마디, 100마디 잔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안 먹고 안 듣는 게 나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시간이 많았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아도 직원들만으로 일 처리가 됐고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적인 만남도 있고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많았죠. 엄마, 주말에 집에 갈게. 민지랑 같이 와? 아니, 민지는 약속 있다고 그래서 나만. 그래. 알았어. 조 씨는 모처럼 큰딸이 온다고 해서 들떴습니다. 조 씨는 남편과는 달리 보통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산책이라도 나가고 싶었는데 마침 딸이 와서 반가웠습니다. 남편은 같이 산책하자고 하면 귀찮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어디가? 금요일 저녁에 조 씨가 집을 나서려고 하자 남편의 소파에 앉아 물었습니다. 장 보러 가요. 내일 민지 오잖아요.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사. 도대체 조 씨가 쓸데없는 걸 산 적이 언제 있다고 꼭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장 본 것도 대부분 남편의 입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죠. 잠깐만. 같이 가. 그런데 남편이 자신도 뭘 살게 있다며 일어났습니다. 조 씨는 인상이 써지려는 걸 참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가면 불편했습니다. 봐. 여기 2,900원짜리가 있는데 3,900원짜리를 집네. 조 씨가 주스를 고르는데 남편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건 맛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오렌지인데 왜 맛이 없어? 눈 감고 먹으면 구분도 못하면서 꼭 비싼 거 사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게 다 허영이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도 않는 주스를 카트에 넣길래 조 씨는 도로 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3,900원짜리를 집으려니까 남편이 눈을 세모꼴로 떴습니다. 이것 봐. 아낄 줄도 모르고 고집만 세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지랑 민지도 똑같잖아. 두 딸이 언급되자 조 씨는 더욱 기분이 나빴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딸들 같은 애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 다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하나 산 적이 없었고, 아빠가 돈을 잘 벌어도 덕도 못 보고 컸는데 말이죠. 조 씨는 말을 말자 싶었습니다. 주스는 다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 씨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이러니까 조 씨는 남편과 장 보는 걸 싫어했습니다. 뭐 하나 마음대로 사지도 못하고 늘 시간에 쫓겨야 했으니 말이죠. 다 샀어? 얼른 가. 아직 다 안 샀어요. 근데 면도기 어디 있지? 조 씨를 재촉하던 남편은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세상 느긋했습니다. 조 씨가 마트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면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면도기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영 느낌이 안 좋아. 비싼 거 사지 않았나? 제일 좋은 건 아니었지. 그러면서 남편은 걸려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비싼 면도기를 골랐습니다. 집에 비슷한 게 10개는 굴러다니는 것 같았죠. 만약에 조 씨가 이런 짓을 했다가는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릴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참 자신에게만큼은 관대한 것 같았죠. 조 씨가 속으로 혀를 차며 뒤를 돌았는데 마침 샴푸가 보였습니다. 샴푸만 사면 오늘 장 볼 것이 끝이었습니다. 조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24,000원짜리 샴푸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새 자꾸 머리가 빠져서 정수리가 휑한데 탈모 샴푸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베스트라는 글자가 적힌 걸 보니 인기가 많은 제품 같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샴푸를 쓴다고? 당신 머리는 뭐 실크로 돼 있어? 그런데 남편이 또 딴지를 걸었습니다. 나 머리 빠져서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 맨날 싸구려만 쓰니까 머릿결도 안 좋고 더 머리가 많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샴푸로 탈모를 고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게 다 상술이야. 세상에 머리 안 빠지게 하는 샴푸가 어디 있어? 그랬으면 떼부자 됐지. 그 옆에 거 사, 그냥? 남편은 옆에 있는 1+1 12,900원짜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미 조 씨가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 이거 한번 써볼래요? 거 참. 돈 벌면 뭐해? 허튼데 뿌리는데. 당신은 나 대머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발값이 더 들어. 조 씨가 우기자 정말로 남편은 진지하게 가발에 대해서 생각하는 듯 잠시 눈을 굴렸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등을 돌려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건 사도 좋다는 뜻이었죠. 샴푸 하나 마음대로 사기 힘들다니. 이 나이에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여보, 여기 좀 들렸다가요. 마트 바로 옆에 큰 빵집이 있었는데 딸들이 좋아하는 빵을 팔았습니다. 내일 큰딸이 온다고 하니까 2억에 사둘 생각이었습니다. 체인점이 아니라서 이곳에서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뭔데 그래? 빵집에 사람이 많았고 사람들이 다들 사가는 빵이 있었습니다. 크림빵인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빵이 다 같은 빵이지. 그나저나 빵이 왜 이렇게 비싸? 3,000원이나 해? 김밥보다 비싸네.
그런 건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남편의 큰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손님과 빵을 진열하고 있던 직원이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빵을 만들어요? 민망해진 조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조 씨가 기본 크림빵 옆에 있던 옥수수 크림빵을 집어들자 남편이 또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옆에 3,000원짜리 냅두고 왜 4,000원짜리를 사는 거야, 당신은?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 비싸지. 옥수수 싸 터진 거 조금 넣고 1,000원을 더 받아. 여보, 당신은 왜 꼭 비싼 걸 사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1,000원이 땅 파면 나와? 3,000원도 비싼데 꼭 4,000원, 5,000원짜리를 고르지. 예지가 좋아하는 게 옥수수 크림빵이니까 그렇죠. 아, 그 옆에 거 사? 아니면 그냥 가고. 아무튼 돈 쓰는 귀신이야. 오늘처럼 남편이 꼴 보기 싫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들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조 씨가 1,000원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1,000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이렇게 망신 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1,000원 아끼고 아내 기분을 10만 원어치는 나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그러면 속이 후련한지 몰랐습니다. 빵집에서 시끄럽게 굴어놓고 차마 아무것도 안 사고 갈 수는 없어서 3,000원짜리 크림빵을 2개 골랐습니다. 그러고서 얼른 계산하고 나왔는데 정말로 치사스럽고 더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래? 빵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내가 뭘? 남편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내가 뭘? 당신은 내가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당신이 너무 아낄 줄을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뭐 지금 명품 가방 사러 왔어요? 장 볼 때도 그렇고 나는 빵도 제일 싼 걸로만 사야 해? 그러면 그 옆에 거 사지 그랬어. 옥수수인가 뭔가? 이런 태도가 조 씨의 복장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이 돈 쓰는 거 아깝대? 꼭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든다니까. 그냥 좀 사기 전에 생각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이거잖아. 그러는 당신은 그렇게 생각 많이 해서 면도기도 집에 10개는 있는 거예요? 내 얘기가 왜 나와? 이렇게 조 씨가 따지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참겠지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서운한지 몰랐습니다. 조 씨도 빵은 싼 거 사면 됐고, 아니 안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조 씨가 얹혀 살면서 먹을 거나 축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20년 넘게 내조한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면 남들한테 밥 살 돈으로 맘껏 쓰라고 아내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왜 남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질 않는 것인지 몰랐죠. 1,000원, 2,000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 씨와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왔을 때는 남편은 일찌감치 외출해서 얼굴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마음 편했죠. 조 씨는 밥도 차려만 주고 조 씨는 나중에 따로 먹었습니다. 같이 얼굴 보며 먹기가 거북했죠. 오랜만에 조 씨가 강하게 나가자 남편도 성가셨는지 며칠 뒤에 사과를 해왔습니다. 아, 내가 미안해. 자,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옥수수빵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인 것이 웃기기도 했습니다. 먹어. 그게 맛있다며. 나름의 화해 제안이었는데 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말 안 하고 지내는 것도 힘들었고 또 이 사과를 안 받아주게 되면 2차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땐 조 씨가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자존심 꺾어서 사과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는 여자가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그때는 최초의 원인이 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알았어요. 결국 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주 몹쓸 남자는 아닌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없이 살아서 그렇다기엔 이 씨 산 기간이 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갈 때쯤이었습니다. 나 잠바 하나 새로 사야 돼. 담배 때문에 구멍이 났다면서 남편이 옷을 사러 가자고 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입으면 그러니까 2개 정도는 사두게. 조 씨는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진지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이거 어때요? 깔끔해 보이는 남색 패딩을 보여줬더니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3번 거절을 당하자 이럴 거면 뭐하러 데리고 온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눈을 옆으로 돌리니까 여성복이 보였습니다. 조 씨도 외투를 산 지가 몇 년 된 것 같았습니다. 코트 하나와 패딩 하나가 있는데 특히 패딩이 낡아서 하나 새로 장만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말이죠. 여보, 이건 어때요? 여자 거 아니야? 남편이 무심하게 대꾸하더니 다시 자신의 옷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 남편을 향해 조 씨는 재차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거 말고 내 거? 나도 외투 하나 살려고. 그러자 남편이 다시 한번 조 씨를 돌아보며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외투가 뭐가 필요해? 나 잠바 하나밖에 없잖아. 나도 하나 사게. 날씨 추워지면은 잠바 필요하지 않을까? 당신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으면서 무슨 잠바? 남편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조 씨는 외투를 살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옷만 열심히 고르고 있는 남편. 내가 돈을 안 벌어서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남편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 없을 때 혼자 와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조 씨가 생활비로 쓰는 카드는 남편 명의였습니다.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조 씨의 카드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남편에게 받아서 써야 하니까 몰래 살 수도 없었습니다. 패딩을 사서 옷장 속에 숨기고 다닐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결국 뭘 사던지 간에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가 요즘 들어서 자꾸만 휴대폰으로 50대 여성 직업을 검색하고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남편 옷만 샀고 조 씨도 아무것도 안 사주긴 그랬는지 목도리 하나를 사줬습니다. 추우면 그거라도 두르고 다니라면서 말이죠. 잘 하지도 않는 목도리를 자기 마음 편하자고 사버리는 남편이 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만 쫌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죠. 공인중개사 시험? 그거 어렵지 않나? 어느 날 조 씨가 큰딸과 통화를 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 보아도 50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안 가린다면 많겠지만 그래도 당장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나중에 사무실을 차리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없고 그런데 엄마도 이제 일 좀 해볼까 하고. 학원 일 2년은 다녀야 할걸? 그러니까 다니면 되지. 뭐.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 강의 들어도 되고. 뭐든 하면 좋긴 하지. 딸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긴 하니까 부동산으로 큰 돈 벌 생각 안 하고 하면 그래도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도 되기 때문에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두질 않았습니다. 여보, 나 공인중개사 공부 좀 해보려고요. 저녁 식사 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런 거 왜 해?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자격증 따면 나중에 일도 할 수 있고, 일은 무슨 일? 내가 벌어오는데. 그리고 그 나이에 무슨 공부야? 애들도 컸는데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렇죠. 참나. 알아서 해. 근데 그거 학원 다녀야 해요. 알아서 하라던 남편은 학원이라는 말에 했던 말을 번복했습니다. 무슨 학원까지 다녀? 집에서 책 보면 되지. 얼만데? 1년은 다녀야 되니까 몇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0만 원 정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 돈 주고 학원 다니는 나이든 여자들이 있어. 영애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차근차근 설득했습니다. 학원 가면 내 나이 또래가 제일 많다던데요. 물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을 설득하려면 이렇게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그냥 책 몇 권 사다가 공부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붙어요? 강의를 들어야 붙지. 그게 다 핑계야. 그런 사람들이 제일 늦게 붙는 거야.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데 쓴다는 것도 아니고 학원비인데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부동산 폐업률까지 어디서 찾아와서 조 씨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증 전부 다 쓸모가 없다는 소리야. 돈 들여서 어렵게 따면 뭐해? 사무실 차리면 다 망한다는데. 망할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조 씨도 억울하게 대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민지랑 내가 돈 모아서 엄마 학원비 내줄게. 그런 엄마가 오죽 안쓰러웠으면 딸들이 이런 말을 다 했을까요? 속상하긴 해도 딸들한테 학원비를 내달라고 하기엔 미안했습니다. 방 얻을 때 보증금 한 푼 안 보탰으니 말이죠. 엄마도 할 말은 하고 살아, 좀. 그런 조 씨가 답했는지 딸이 말했습니다. 조 씨라고 할 말 안 하고 살고 싶어서 이럴까요? 조 씨도 남편과 몇 번이나 싸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바뀌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해놓고는 또 그랬습니다. 당신 친구들 만난다면서 당신이 밥값 낸 거야?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결제하기가 무섭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 씨가 혹시 통화 소리가 들릴까봐 무서워서 멀찍이 떨어져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친구가 사서 이번에는 내가 살 차례예요. 그랬더니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먹었길래 5만 원이 넘게 나왔어? 그냥 평범한 거 먹었어요. 인원이 넷인데 5만 원이 안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술도 안 마시고 밥만 먹고 카페로 갈 예정이라 덜 나왔습니다. 지난번 결제했던 친구는 1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커피도 조 씨가 사야겠다고 생각 중이었는데 남편 반응을 보니까 현금으로 결제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예, 넌 남편 돈 잘 번다면서. 좋은 가방 좀 들고 다녀. 커피를 마시는데 한 친구가 조 씨의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대학생 때 쓰던 것이었는데 무난해 보여서 조 씨가 종종 들고 다녔습니다. 그걸 보고 무시를 하는 것 같아서 웃는 얼굴에 금이 갔습니다. 영애 남편 돈 잘 벌지. 사업 엄청 잘 되지? 좋겠다. 부러워. 우리 남편 금방 퇴직할 텐데 나는 무서워 죽겠어. 퇴직 나이 늘어난다던데
한일은 살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영애는 좋겠네. 돈 걱정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얘도 보면 엄청 짠순이라서 집에 금덩이 모아두고 있을지도 몰라. 버는 것에 비해서 좀처럼 쓰질 않으니 조 씨의 친구들은 조 씨가 돈을 끌어안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 번다는 돈을 조 씨는 좀처럼 구경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친구들이 알 리가 없었죠. 내가 영애 얘였으면 맨날 여행 다니면서 인생 즐길 거야. 재미없게 살지 말어. 돈 뒀다가 뭐해? 인생 한 번뿐인데. 그 말에 조 씨는 조금 머리가 띵했습니다. 별거 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나이는 들고 있었고 한 번뿐인 인생이 점점 끝자락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근데 조 씨는 빵값 3, 4천 원에 손을 떨어야 했고 짜장면도 눈치를 보며 먹었죠. 머리가 빠져도 싸구려 샴푸를 쓰고 예쁜 옷도 남편 눈치 보고 사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예쁜 옷 입고 여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재밌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벌 수 있을 때 벌고 아껴가며 살다가 나중에 쓰면서 살자고 하면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돼야 편하게 돈을 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60 넘어서? 70 넘어서? 그때 가서 몸이 아프면 그걸로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억울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조 씨의 결혼 기념일에 딸들이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여행 생각을 몇 번 했었는데 들뜨게 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비행기 값과 호텔까지 예약해 준다고 하니까 좋아했죠. 아빠, 엄마랑 재밌게 놀다 오세요. 고마워. 조 씨는 정말로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주도로 말이죠. 이번 여행이 좋다면 다음에는 해외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나 목마른데 커피 한 잔 마실까요? 공항에서 카페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커피야? 공항에서 파는 건 물도 비싸다고. 이따가 비행기 타서 승무원한테 물 한 잔 달라고 그래. 여행하면서까지 그래야겠어요? 돈 쓰러 여행해? 그러는 남편은 비행기가 지연되고 40분을 기다리게 되자 자기도 목이 말랐는지 금세 커피를 사왔습니다. 2잔 사오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 씨가 먹고 싶은 건 무시해도 되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건 돈이 안 아까운 듯 했죠. 남편은 여행 첫날부터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공짜니까 왔는데 자기는 재미가 없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자. 뒤쪽 멀리 섬이 보이는 바닷가였는데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서를 기다려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나 사진 찍는 거 싫어. 결혼 기념일로 왔는데 왜 이렇게 맥 빠지는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당신 싫으면 나라도 한 장 찍어줘. 촌스럽게 진짜 왜 이래. 그러면서 휴대폰을 들어서 대충 찰칵하고 마는 남편. 남에게 찍어달라고 그래도 예의상 2-3장은 찍어줄 텐데 내 남편이지만 참 무정하다 싶었습니다. 아, 빨리 가. 그러면서 혼자 쌩하고 가버렸습니다. 여보, 나 이거 하나 살까? 주황색 띠가 둘러져 있는 모자 같은 것이 있었는데 리본이 있어서 여성스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딱 보아도 여행 온 것 같은 분위기가 풍겼죠. 아, 돈 아깝게 그런 걸 왜 사? 당신은 하여간 쓸데없는 거에 돈 쓰는 거 좋아하지.
남편의 말에 조 씨의 얼굴에도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자고 하면 돈 아깝다. 도대체 여행을 뭐 하러 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와서는 어쨌거나 돈을 안 쓸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남편은 조 씨에게 지갑을 여는 법이 없었습니다. 춥다. 얼른 가자. 조 씨는 꼭 남편과 따로 여행을 온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인 것은 기억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디든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꼭 여길 들어가야겠느냐? 이걸 봐야겠냐? 짜증을 얼마나 내던지. 둘째 날부터는 조 씨도 여행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사진 한 장만 찍어줘요. 아, 당신이 들고 찍어. 내가 당신 사진 기사야? 같이 찍는 것도 싫다. 찍어주는 것도 싫다. 조 씨가 남편이 서 있는 사진을 찍어도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조 씨는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게 남편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나중에라도 해외여행은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불평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옷이라도 좀 예쁘게 걸치고 나와야 사진을 찍어주지. 그게 뭐야? 후줄근하니. 마치 자신이 사진을 찍어주지 않는 이유가 조 씨 탓인 양 말하는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희한한데 돈 쓰지 말고 잠바나 좀 사입지. 그 외투를 못 사게 했던 게 자신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뭐든 그랬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깊게 생각하고 조 씨의 목을 죄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나서는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의미 없이 조 씨에게만 인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없이 살아서 아껴서 다 같이 잘 살려고 그런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전에 조 씨가 갈치조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갈치 사 먹는 건 다 바가지라고 혀를 차더니 남편은 점심엔 회를 먹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게 회였습니다. 조 씨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회는 그런 바가지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조 씨는 남편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진을 거절당했을 때부터 조 씨가 별말이 없다는 것도 남편의 관심 바뀐 것 같았습니다. 아, 나 아까부터 속이 좀 안 좋네. 체한 것 같다며 남편이 배를 문질렀습니다. 회는 절반보다 더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것 좀 싸달라고 해. 회를? 나 저녁에는 뭐 부드러운 건 먹어야겠어. 호텔에서. 당신은 이거 싸가서 저녁에 먹어. 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회를 호텔까지 포장해 가서 모처럼 온 제주도 여행에서 저녁으로 먹으라니. 남편이 덕지덕지 묻혀놓은 초장에 남은 회는 불그스름했습니다. 나 안 먹어요, 회. 이따가 밤에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뭐? 나 속이 안 좋다니까. 당신은 호텔에서 죽 먹어요. 나는 나가서 흑돼지 먹고 올 거니까. 그러자 남편이 황당하게 대꾸했습니다. 같이 여행 와서 따로 나가서 먹겠다고? 같이 여행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밥 한 끼 따로 못 먹어요? 뭐?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남편이 기분이 나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 씨도 그 소리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기념일 여행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남은 일정은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내요. 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따라 일어났죠. 또 뭐 때문에 꽁해가지고 그래? 참 남편이랑 대화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조 씨의 탓 같았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호텔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마 조 씨가 화났다는 사실도 까먹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자, 이거 챙겨. 이게 뭐예요? 침대 위로 남편이 무언가 던졌습니다. 여기서 주는 샴푸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거 챙겨. 그 다음에 다시 달라고 해. 그걸 왜 조 씨 보고 하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향도 좋지 않았고 굳이 집까지 가져가는 것도 추잡스러운 것 같았죠. 호텔에서 주는 거면 좋은 거 아니야? 당신 샴푸 살 돈 굳잖아. 꼭 조 씨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면 자신은 왜 안 쓰고 조 씨 보고 챙기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나 이거 안 써요. 조 씨가 무뚝뚝하게 말하자 남편이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아낄 줄을 몰라. 남들은 호텔 수건까지 훔쳐간다는데. 내가 도둑이야? 당신 나 안 만났으면 밥도 굶고 다녔겠어. 그렇게 경제관념이 없어? 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경제관념이 좋아서 나중에 죽으면 그 돈 다 사위들 나눠줄 거지? 뭐,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이 눈썹을 찌푸리고 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그 돈 안 쓰고 끌어안고 죽을 거잖아.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상속세로 국가가 떼가고 나머지는 예지랑 민지한테 갈 건데? 그러면 두 사위가 편하게 당신이 번 돈 쓰면서 잘 살겠네. 그래, 그렇게 해요. 그러자 남편이 머리를 한 대 맞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도 안 해봤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 자식한테 물려주지 사위 며느리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은 잘 안 할 테니 말이죠. 딸들이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조 씨의 말이 허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0대 중반이면 아파도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내 돈을 왜 사위를 줘? 아, 당신은 나한테만 아끼지? 무슨 말이야? 당신은 쓸 거 다 쓰면서 내가 카드 한번 긁으면 그거 캡처까지 해서 보내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야? 1,000원 더 비싸다고 옥수수든 빵도 못 먹게 하고 옷은 자기만 사고 또 그 소리야? 애들한테도 인색하잖아요. 당신은 당신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거친 언사의 남편은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번 돈이잖아. 당신이 벌었다고 다 당신 거야? 당신이 가장이면 가족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일하는 동안 나는 놀았어요? 애들 다 키우고 집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게 하려고 나도 한평생 다 보냈어. 차라리 월급을 줘. 맘 편히 돈 좀 써보게. 이 여자가 오늘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조 씨가 독하게 따지자 남편이 오히려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여자라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혼해서 재산 나누면 당신이 그 돈 다 온전히 가져갈 줄 알고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날 막대하는 거야? 누가 막대했다고 그래? 남들은 부자 남편 있다고 다 부러워할걸.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당신은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조 씨의 말에 남편은 충격이라도 받은 듯 했습니다. 하루 남은 여행은 마치고 가고 싶으니까 따로 해요. 나는 다른 호텔 잡아서 잘게. 그니까 그 돈도 내 돈이라고. 당신이 호텔 잡아서 아무렇게나 결제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덕. 그래요? 그러면 누구 덕이 얼마나 있는 건지 돌아가서 변호사 통해서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남편이 눈을 부릅떴고 조 씨는 얼른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호텔로 왔죠. 어느 호텔에 있다는 것도 알리기 싫어서 조 씨의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조 씨는 마음 편히 푹 자고 다음날 호텔을 나섰습니다. 휴대폰에는 불이 났습니다.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리고 돌아다녔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해야 하기에 전원을 끌 수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그새 딸에게 연락을 했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랑 연락 안 된다고 걱정하던데. 네 아빠가 걱정할 사람이야? 열받아서 그렇지. 결혼기념일인데 왜 싸워? 네 아빠랑 여행이 되겠어? 돌아가면 확 이혼해 버릴 거야.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정말 이제 돈 때문에 서름 당하기 너무너무 싫어. 혹시라도 엄마 이혼하면 너희가 이해해줘. 아무튼 미안해. 기껏 좋은 마음으로 보내준 여행인데. 그런데 딸이 뜻밖의 말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주도 그거 돈 아빠가 낸 거야. 엄마가 여행 가고 싶어 한다고? 자식들이 보내준다고 하면 더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작년에 엄마 친구가 그렇게 여행 가서 부러워했다며. 조 씨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가서 아빠가 엄마 또 속상하게 했나 보지. 돌아와서 대화 잘 나눠봐. 그렇게 전화를 끊자 심란해졌습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이혼 도장을 찍을 거라고 다짐 또 다짐을 했는데 말이죠. 조 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다고 남편이 한 행동과 말들이 전부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작 여행 한 번에 풀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에서 조 씨에게 막말 한 것만 따져도 남편은 할 말 없었죠. 조 씨는 최대한 즐겁게 여행했습니다. 저녁에 돌아가는 일정이라 촉박하긴 했지만 그래도 두세 군데는 돌아다닐 수 있었고 갈치구이도 먹었죠. 그리고 조 씨는 공항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를 수수료 때문에 바꾸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 씨와 남편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 내려서 짐을 찾을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차 안 타고 갈 거야? 공항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안 타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고 하자 남편이 무뚝뚝한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조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기엔 멀고 버스를 타기엔 한 번에 집 앞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 씨는 마지못해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이혼 못 해줘. 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그럼 방 하나를 얻어줘요. 나 나가서 살게요. 알바하면서 돈 벌어서 내 돈 내가 벌면서 쓸 테니까. 지금 그게 말이 돼? 나한테는 그게 더 행복할 정도로 당신 때문에 괴로워. 내가 뭐 당신한테 언제 그렇게 인색했다고 그래? 그렇다고 내가 돈 쓰지 말라고 뭐라고 하진 않잖아. 뭐라고 충분히 했어? 내가 그래요?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뭐라고요? 미안하다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몰라. 내가 그 정도로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다고는 생각 안 해, 솔직히. 근데 당신이 나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여행도 같이 하기 싫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하면 내가 미안한 거겠지. 미안한 거겠지는 도대체 사과인지 아닌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뜻은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이 나이에 이혼하면 밥 해줄 사람 없어서 그런 거죠? 돈 많으니까 사 먹어요. 당신이 힘들게 번 돈 쓰기만 하는 여자 없어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뭐 그 정도로 쓰레기인 줄 알아? 진짜 너무하네. 나는 뭐 하루 동안 혼자 있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해본 줄 알아. 무슨 생각을 해봤는데요? 당신 무슨 부동산 학원인가 뭔가 다닌다며. 그거 다녀. 그게 다예요? 아니, 말은 끝까지 들어봐. 그리고 당신 통장에 따로 목돈 넣어줄게. 당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은 전부 남편이 관리해서 조 씨에겐 목돈이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생활비를 받거나 카드를 긁는 시기였죠. 5천만 원 넣을 테니까. 당신 써. 그 말에 조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20년치 용돈인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신 맘 편히 쓰라고 넣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옷을 사든지 빵을 사 먹든지. 남편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 일부러 당신 미워서 그런 거겠어? 그랬으면 진작에 같이 안 살았지. 조 씨는 남편의 바뀐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 여행 경비를 남편이 냈다는 말도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편 말대로 남편이 조 씨를 무시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말이죠. 1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그것만 보인다더니 하지만 10번 못하다가 또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하고 조금 태평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도 못하고 돈도 준다니까 어쩌면 몸 편하게 남편에게 붙어 사는 게 현명한 결정일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또다시 무시하면서 산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내일 넣어줘요. 그래서 조 씨도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속는 셈치고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이혼까지 생각한 마당에 믿져야 본전이었으니 말이죠. 조 씨는 다음날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생활비 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날아오는 서비스를 해지했습니다. 조 씨가 어디서 긁어도 자신은 알 수 없도록 말이죠. 그것만 해도 조 씨는 숨 쉴만 했습니다. 게다가 학원까지 따로 등록해주고 퇴근길에 옥수수 크림빵을 5개나 사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지. 상하지?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사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조 씨는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위기에서는 다정해질 수도 있는가 보다 싶었죠. 조 씨는 옥수수 크림빵을 한 입 베어물며 달콤한 맛을 음미했습니다. 남편이 진짜 변할지 아니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일이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